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7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두 문제 출제되죠. 그래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는 항상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점, 다른 점은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산세, 종부세 비교를 설명할 수 있다. 또 소득세 우리 총술로 넘어가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납세무의 범위 또 납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부동산 임대 오늘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요,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최근에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요거 오늘 시간이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까지 오늘 볼 수 있으면 또 보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요 양도세 대상은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과세 대상은 기본 과정에서 배웠었지만 임대 사업소득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가 됐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 수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요.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느냐 그러면 의미 특징 기본 과정에서 배웠고, 오늘은 의미 특징은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갈 거고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느냐, 이게 독립한 문제로도 계속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오고 있고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이것도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 계산. 여기서 이제 깊은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이 납세 절차도 건너뛰기도 하지만 거의 매년 또 항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종합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게 특징인데, 종합부동산세도 종합 문제로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요. 앞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정답은 주로 취득세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등록면허세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이 있을 확률이 10중 8구라고 그랬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가만히 기다려봐요. 1번부터 내려오지 말고 5번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5번부터 지문부터 읽으면서 등록면허세에서 정답고를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가 가끔씩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한 문제 나왔다. 정답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에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에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수업을 안 들었구만. 랜덤입니다. 랜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물론 실력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혹시 찍어야 한다 그러면 재산세는 최소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재산세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다. 그러면 정답은 재산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도 없거나 또 한 문제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정답이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출제 문항수 작은 것을 보고서, 기본적으로 출제된 문항수를 보고서 이렇게 답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우리 본격적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특징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도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지문이 정답 지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하고 자 납세문자가 근데 고지서 날라온 걸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문자가 되는데 개인이 납세문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하지 않고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과세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이죠.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이렇게 법인별 합산합니다. 특히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그래서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하니까 이제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좋다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기본 이론 때. 납기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자,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 관계없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근데 물납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는 2005년도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국가가 자기한테 부동산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비과세고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또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재산세 비과세됐습니다. 도로천 제방 구고 유지 묘지 재산세 비과세인데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고 이런 식으로 재산세 비과세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됩니다. 세율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죠.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납세지는 거주자인 개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과 것이 분립을 하고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허용되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까지 교재를 보셨는데 218페이지 그래서 교재 설명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이 좀 보고 가시면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로 바로 넘어옵니다. 기타지방세는 지난 시간에 자 우리가 기타지방세는 안 보시고 그냥 넘어오셔도 돼요. 기타지방세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그냥 슬쩍 몇몇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기타지방세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우리 넘어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종합부동산, 우리 국세는 제3편 국세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총설, 자,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 출제된다는 거 단원별 학습 포인트 보시고 여기 의미 용어 정리에서 다른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목적은 종부세 1조에 그럴듯하게 나와 있지만 꼭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과열기의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기본 이론 들었던 분들은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종합부동산세 특징 이런 거 읽어보시는데 다만 여기 자, 요거만 좀 잠깐 볼게요.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또 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변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또 B 부동산은 경기도 안양시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먼저 자,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하고요. 또 안양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자,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가 됐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자, 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지금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요, 어떻게 되냐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재산 보유세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다. 뭐뭐로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 나머지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 밑줄 뭐 대충 기본 이론 때 곧 이러는데 처음 오신 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도 읽어보시는 건데 다만 여기 용어 정의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요건 이제 또 양도소득세 할 때 또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요. 남자가 여러분 원래 1세대 1주택이었고 여자도 1세대 1주택이었는데 혼인해서 이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럴 때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이따 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요, 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도 더 많고 또 그 다음에 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주던 혜택을 안 주면, 자,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아서 결혼들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자,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기 봅니다. 혼인한 날로부터요. 이거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이요. 자, 2025년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자를 지워야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가 나오는데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이거 10년으로 5년이었다 기간이 다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은 그 주택 토지를 수요한 자,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를 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주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과세기준을 현재 60주 이상의 직계 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요.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양측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빠는 만 60세, 엄마는 만 48세.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한 사람은 60세 이상이면.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학가한 날부터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고병양한 경우에 학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요? 역시 10년 동안은 이렇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각각 1세대로. 자, 그래서 10년 동안은 1세대 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 과정이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쳤는데 1세대 2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1세대 주택자의 혜택을 안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특히 혼인이 5년 했다가 10년으로 바뀐 거, 이거는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 누구나 다 마칩니다. 강의하는 분 누구나 다 강조했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남들 다 맞히는데 혼자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로놓기 문제로도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숫자 같은 것을 가로놓기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함으로 1세대를 구성했을 때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고병양 세대 합쳤을 때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1세대를 봅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4와 5는요. 이 동그라미 4와 5는 여러분 보세요. 이 동그라미 4와 5는 거기 221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예, 거기 221, 맨 아래가 아니라 맨 위에 보니까 22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자, 얘요. 4와 5는 납세무자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문으로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청해야만 자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인함으로써 혼인하는 경우에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는 10년 동안 무조건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틀려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둡니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요 얘기였습니다. 자, 보세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이거 각각 1세대로 본다는 거. 자, 5년에서 바뀌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6주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6주 이상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대 합쳤을 때 학간 날부터 제초 학간 날부터 몇 년 동안 역시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본다는 거. 자,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네들은 납세무자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신청에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혼인한 날부터 학간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를 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혼자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쪽에 넘어가서 221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펴놓으시고 세팅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보니까 또 저쪽 동네가 항상 보면 들락날락 저쪽 동네가 분단이 항상 별로 꾸준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시험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꾸준히 공부하면 되는데 꾸준히 못한단 말이지. 공인중개사 하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9월 달에 10월 달에 남아있는 그 얼굴에 거의 뭐 한 8, 90%는 합격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수강생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뭐냐? 그 전에 다 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시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남아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1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합격하는 수강생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그냥 초시 동차라고 하죠. 초시 동차 합격하는 수험생들의 특징을 보면 저 옛날부터 지방이든 서울이든 옛날부터 자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뭐냐면 똑같은 공통점이 그냥 거의 꾸준히 수업을 나와요. 꾸준히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저 초시 동차 1년에 한 번에 끝납니다. 또 공부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좀 약한 애들이 암기 과목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막 그러지. 사실은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 수업 시간에 그 수업만 공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어 수학은 그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는 거지. 그 수업 시간에 그 수업만 공부하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보면 또 초시 동차 합격하는 수강생들의 특징 중에 보면 공부 잘하는 수강생들의 특징은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그 과목만 공부해요. 그날 공부. 그래서 자, 좀 저기한 분들이 이제 민계공, 민법 학교론만 동시하고 준비하시면 쭉 그것만 쭉쭉창 파고 나중에 한 6월 달쯤 돼가지고 2차 과목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때는 늦었습니다. 못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는 마음이 급해지고 그냥 지금부터 꾸준히 이렇게 전과목을 골고루 그냥 쭉 그날 수업 듣고 자 끝나고 다만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1차 과목에 이제 시간을 좀 더 민계공에 할애하라 그런 의미지. 2차 과목을 지금 공부 안 해놓고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런 과목들을 공부 안 해놓고 나중에 하려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나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기초가 안 돼 있어 따라오기도 쉽지 않고 힘듭니다. 그리고 암기라는 것도 2차 과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차 과목도 이해하는 과목이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암기는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암기는 암기로 푸는 게 아니다. 요즘 시험은 그러는데 진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이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특히 2차 과목은 1차가 이제 이해가 거의 이제 7할이고 그런 거지. 2차 과목은 그냥 일단 반대예요. 이해가 20이고 암기가 80이에요, 여러분들. 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 암기를 안 해놓으면 기본적인 필수항들을 암기 안 해놓으면 문제도 안 풀리고 또 그다음에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2차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은 하니까 까먹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나중에 외우려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갑자기 생으로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면 그 많은 걸 외우려고 하면 그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까먹더라도 자, 또 해놓고 기억해 수업 시간에도
특히 위주로 전후로 해서 까먹더라도 또 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가 또 까먹고 또 기억하려고 노력했다가 까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바짝 할 때 이제 쫙 들어오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도 안 해놨다가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은 꾸준히 수업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세법은 한 번 빠지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다음에 계속 구멍이 됩니다.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과목은 전혀 이 부분을 안 들어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과목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세법은 이게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한 번 빠지면 계속 다음에 두고두고 그것이 구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꾸준히 저와 함께 하시고, 들은 풍월만 있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세법은 여러분 처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세법은 저와 함께 10월 시험 상학기까지 꾸준히 함께하면 반드시 제가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벌써부터 사람들 중에는 벌써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디 더 쉬운 길이 없을까 그런 걸 찾아가 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저한테도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러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꾸준히 하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직까지 여전히 저의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들은 풍월만 있어도 다 압축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9시월자료만 잘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랑 호흡을 맞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요,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에요. 근데 주택이요, 여기에 별장과 고급택 포함입니다. 별장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었다가 옛날에 그랬다가 제외됐죠. 그래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고, 고급택은 취득세에서 만중과세입니다.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별장과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투진세를 정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요. 토지의 정의는 재산세랑 같아요. 그래서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 다만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에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였죠,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토지용 구분 자세히 배웠잖아요. 재산세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의제하는 토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나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단지, 물류시설용 토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자동차 시험장용 토지, 종묘 시험장용 토지, 그 다음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이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들? 했잖아요.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공시를 필요한 업종들 등등등. 자, 어떻든 간에 재산세에서 별도 합산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 다 종합합산이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죠.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우리가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웠습니다. 007 빵24 비례세율,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007% 어떤 게 있었냐면 농지,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의미예요. 얘네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농사는 요만큼씩만 지으세요, 많이 같이 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규모로 농사 지어야죠, 요즘은.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외하고, 또 공장용지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항공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같은 이런 것들이요. 어느 기업에서 대규모로 몇 조 원 투자해서 공장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씩만 지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 투기억제와 맞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또 007 빵에서 4%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4%로 고율로 과세했는데, 자,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또 역시 제외하고, 그래서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 재산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건축물 그러면 이게 상가용이든 그 다음에 공장용이든 고고락장용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박한 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닌 거. 또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과세표준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자,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부과가 안 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자, 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이요. 하여튼 임대주택이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가 거리가 머니까 제외하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부는 후생복주를 위한 거죠.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죠. 미분양돼서, 또는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포함해서요. 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이런 것들. 자,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등록 문화유산 주택은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취지,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거리가 뭐니까 제외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자, 요거 더 있지만 요거만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라도 등록 문화유산 주택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과세표준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여러분, 과세표준 합산해서 배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과세표준 합산해서 배제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A 주택을 보유하고 또 B 주택도 보유합니다. 자, 근데 A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이고요. B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그러면 개인별로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결정할 때 공시가격 합계 2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데,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죠. 개인별로 전국인 주택을. 근데 만약에 이 B주택이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이면요, 그러면 과세표준 합산할 때요, 과세표준 합산할 때 얘를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과세 합산에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20억이 아니라 얼마? 1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 합산 배제상 주택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또요, 여기 지금 과세표준 합산 대상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보유할 때는요, 그 주택을 보유한 납세무자는 이런 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게 되냐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자한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이,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네, 요건 갖췄는지 따져보고서 갖췄으면 제외하고, 자, 과세표준 합산해서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이네, 요건 갖췄으면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12월 달에 이제 부과 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 합산해서 배제한다면 틀려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신고나 신청 이런 것들은 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 합니다. 납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이런 신고 신청은 다 언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보시니까 기본 이론 때 다 했던 겁니다. 지금 이거 주택, 별장, 고주택 포함해서 종부세상이 되고, 토지는 종합과 별도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종합. 어떻든 간에 자, 별도 종합이니까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상이 됩니다. 근데 고구락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고, 또 고구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토지용을 구분해 가지고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고. 자, 고구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 구분,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됩니까?
고율분리, 고율분리. 분리상토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딱 알아두고 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데요. 과세상. 자, 과세상은 제가 기본 이론 때랑 다 줄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과세상은 줄거 드렸고, 그래서 이거 다 줄거 드렸던 건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세상. 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종부세상에서, 종부세상은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즉,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자, 요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라는 거. 자, 종부세 대상 주택에는 별장과 고급택 포함해서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세 표준 합산배 대상 주택 있죠?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은 과세 표준 합산배 대상 주택이 어떤 건지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과세 표준 합산배 대상 주택 설명 다 드렸고, 어떤 것들이냐면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이요.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 이런 것들 제외하고, 그 자세한 요건까지는 우리가 모르셔도 돼요. 요번에 자,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것도 추가되고 그랬는데, 그거 실무적으로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하여튼 임대주택 제외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또 미분양 주택, 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또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 이런 주택을 보유한 납세무자는 반드시 여러분은 이 주택을 보유한 납세무자는 해당 연도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 자, 이것까지 딱 줄거놓고 알아두십니다. 이렇게 똑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자, 보시면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하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유류든 고유류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표 내용 다 설명드렸습니다, 금방.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이것도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요, 화면을 보시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을 연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죠, 여러분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한 자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경우요,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인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택에 대해서는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요. 그래서 요거 항상 여러분, 주택부는 거기 어디 공란에다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택부는 개인 안 써져 있는 분들은 주택부는 항상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납세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납세무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율 등등 다 달라집니다. 세부담 상한 이런 것도 그렇고,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를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동일해요. 자,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주택분만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고 토지는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 보시면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여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산세 납세무자가 모두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질문 나왔었죠. 33회인가 그때. 그럴 때 저한테 배운 분들 요거 자,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고해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저보고 이거 그랬다고 그랬죠? 저보고 이거를요, 이 표현은 재산세 납세무자가 모두 종부세 납세무자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보고 이걸 바꾸래요. 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어떤 수강생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자, 이건 법조문인데 대통령도 못 바꾸는 법조문을 내가 무슨 수를 바꾸냐. 그런 얘기하면서 그 수강생 에피소드를 얘기 드렸는데 시험에 옳은 거 올라갈 문제 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 때문에 덕분에 다른 분들이 덕 봤죠. 자, 그래서 자, 이 말을 과세기 1년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에요. 개인별로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9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다주택은 개인별로 정부기준주택을 합산해서 공시가합한 금액이 9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고 1세대 1주택자는 다만 공시가격 얼마?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5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주택의 경우 우리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아요. 자 신탁법에 있어 신탁한 재산은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였습니까? 위탁자. 종합부동산세도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거 나왔죠? 수탁자로 바꿔서 나왔고 자 바꾸면 수탁자로 바꿀 거라고 했는데 또 봅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로 바꿔서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를 봅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중에 따른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근데 시험에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중에 따른 종합합산 대상 및 별도합산, 분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OX예요. 제가 뭘 집어넣습니까?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건데 다만 그 기준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항상 개인법인 구별 없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무건축물에 소속 토지 그런 거라 기준금액이 엄격합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토지라 기준금액이 높습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상식처럼 반드시 기준은 알고 있어야죠.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탁토지 똑같습니다.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가. 주택이든 토지든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주택이나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 물량 납세무자. 이것도 재산세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했습니다.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 해당 신탁재산에 누가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자,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에서는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는 이걸 완전히 바꿨어요.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 그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작년에. 들렸죠, 여러분들? 하여튼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근데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낼 때 수탁자가 자기가 신탁한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바꿔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까지 내용들 다시 또 한번 보시면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예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자. 우리 주택분은 항상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거 여기다 좀 써놓으셨었어야 되는데 주택분은 개인, 법인 구별하고 토지는 구별하지 않고 그럴 때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다 그러면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9억 초과하는 자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12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 된다는 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신탁재산 똑같습니다.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되냐? 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위탁자가.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요. 신탁재산 위탁자 납세무자인데 여기 보니까 주택복종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는 해당 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얘가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보세요. 위탁자가 누구냐면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이고, 수탁자는 신탁회사예요. 이게 좀 생략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 직장주택조합 등이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수탁자는 신탁회사고, 그 다음에 위탁자는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얘네들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위탁자인데 수탁자로 작년에 바꿔서 나왔고,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자, 위탁자가 만약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와 금액이 미치 못한다 그러면 해당 신탁재산에 누가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요거 여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보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신탁 토지 관련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신탁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거. 자,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다음 페이지 똑같습니다. 신탁 재산의 이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낼 때 그 해당 신탁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작년 완전히 뒤바꿔서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는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어렵게 나오는 거고요. 자,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과세표준 및 세율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건데,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자, 과세표준입니다. 자, 고기를 또 한번 드시고 금방 쉬긴 쉴 건데,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 주 시간에.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헛가랑이 새깁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오늘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있어요. 하나 그냥 표정이 굳어가지고 그냥 아무 무표정 그냥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스마일 하면서 우리 오늘 자, 여러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60에서 100%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공정 시장가격이라는 것을 이제 곱한 금액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 곱합니다. 60에서 100%까지 범위 정한다고 되는데, 물론 현재 시행령에서는 이제 60%인데요. 자,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수점 아래는 계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부는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공제된 금액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 곱하는데, 자,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자, 무조건 60%예요. 재산세하고 달리 종부세는 공정시장가격 주택부 무조건 60%고, 공제되는 금액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는 얼마예요? 12억 공제합니다. 물론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 1세주택은 단독 소유 1세주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12억 공제하고요. 법인은 얼마요? 빵원 공제하고, 그 외에 나머지 다주택 등은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분,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과세표준과는 시기요, 이것도 우리가 연습했었습니다. 기본 강의 때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어요. 다른 세대원은 없다고 하고,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자, 을은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5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이 집은 지금 1세대 몇 주택입니까? 2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까?
아닙니다. 개인별 과세잖아요, 여러분들. 그 개인별로 봤을 때 다주택은 공시가격 합한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9억 초과해야지 납세무가 있는데 9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 없고.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다주택 9억 초과니까. 그래서 공시가격 합한금액 10억에서요. 얼마를 공제합니까, 여러분? 9억 공제합니다. 다주택은 9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몇 프로요? 현재 60%입니다. 60에서 100%까지 봄에 정한다고 되는데 주택부는 현재 60%. 그러니까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 6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수강생이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설명했는데 쉬는 시간에 막 날 따라오면서 아니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나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건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다가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 구하는데 2주택 이하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0.5%의 이런 경우에 그래서 0.5%를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또 이번에 보세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A 법인이 주택을 보유합니다. 주택을 보유하는데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자, 종합부동 법인은 무조건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시가 합한금액에서요. 10억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여러분? 예? 빵원은 공제입니다. 법인은 공제된 금액 없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얼마입니까? 6억이요. 자, 그래서 똑같이 공시가격 6억인 주택을 10억인 주택을 보유할 때 개인과 그 다음에 법인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어요. 또 이번엔 보세요.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3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지금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네요. 단독 명의로. 자, 이랬을 때 종합부동산세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1세대주택자 12억 초과니까 공시가 합한금액 13억에서 자, 얼마 공제합니까? 12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다주택과 1세대 1주택일 때 공시가격 13억과 10억짜리를 보유할 때도 이렇게 과세 표준이 같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세대 주택이 훨씬 더 공제 혜택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봅니다.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이번에는 부부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인데 지분이 균등합니다. 지분이 균등하고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공시가격 만약에 18억, 공시가격 18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공시가격 18억인 주택을 보유해요. 갑은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 네. 자, 보세요. 얼마씩 공유하냐? 지금 지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9억씩 공제합니다. 9억씩. 자, 우리 개인별 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원칙. 그래서 9억씩 공유합니다. 9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갑과 을 둘 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종부세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8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사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사진으로 찰칵 찍어 놓고서 항상 요 네 가지 사례를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세대 1주택자는요, 1세대 1주택자가 누구냐?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과 달리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12억을 공제하잖아요. 그럼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냐?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1세대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수에 제외되는 게 있는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자, 그 다음에 또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그래서 자, 어떤 거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미분양 주택, 또 등록 문화유산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은 1세대 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임대주택은 자, 보세요. 동그라미 A, 이 임대주택은 A, B 주택 외의 일반 주택을 자, 소유한자가 과세기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주택에. 그러니까 여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합산배제상 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을 보유할 때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자,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일반 주택이고 B주택이 만약에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이에요. 등록 문화유산 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나 판단할 때 이 등록 문화유산 주택은 주택 수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주택 수에서 1세대 1주택자냐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요. 그러니까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요?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1세대 1주택자로. 그래서 아까 만약에 A주택이 공시가격으로 15억이고 B주택이 5억이다 그러면 공시가격. 그러면 자, 과세비중 계산할 때 공시가 합산액 자, 15억이 아니라 자, 20억이 아니라 15억. 자, 15억.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얼마요? 12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60% 곱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68, 1억 8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부세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등록 문화유산 주택이나 기숙사및 사원용 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주택 수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고 또 하나는 B주택이 만약에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입니다. 일정한 요건 갖춘 합산매매 신고한 임대주택입니다. 그랬을 때 자, 1세대 1주택자냐 주택수 판단할 때요. 주택수 판단할 때 보세요. 이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제외해서 얘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려면요. 그러려면 여기 이 A주택에서 얘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요. 이런 경우에만 실제 거주하는 이런 경우에만 이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래서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 이렇게 일반 주택과 그 다음에 합산매매 신고한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X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경우 관계없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제외해요. 근데 이 등록 문화유산 주택 같은 이런 애들 나머지 합산매매상 주택은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예? 요거 한번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복잡한 복잡한 함수라든가 미적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잡한 계산이나 아주 복잡한 수학적인 거는 우리가 한계가 또 있죠. 또 안 되는 사람들, 수포자들은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또. 자, 주택 수에서 얘네들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주택이 두 채인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과정, 아까 좀 전까지는 기본과정에 배운 거고, 다 배운 거고, 기본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안 배운 건데, 자, 심화과정에서 요번에 처음 배우는데, 편하게 한번 봅니다, 이거. 자, 편하게. 과세표준 적용 시에,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 특례. 그래서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자, 어떤 경우냐. 요거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한 두 번 나왔고요. 어떤 거냐면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그 주택 하나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 이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하나가 있어요. 주택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요. 그럼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봅니다. 갑은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 자, 여러분, 일시적 이주택 나왔다. 기간은 무조건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에서나 일시적 이주택 나왔다. 기간은 무조건 몇 년? 3년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나 집 지금 종전 살던 집 팔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집을 샀는데 종전주택이 안 팔려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자, 신주택 취득을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주택이 지금 공부상 내가 두 채지만 이런 경우 일시적 이주택은 3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일시적 이주택. 그 다음에 제목만 기억하세요. 일시적 이주택 3년 동안. 그 다음에 1주택, 주택 하나가 있었는데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어요. 자, 내 의지로 이주택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 하나가 있었고 주택을 상속받아서 이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소유한다. 그러면 자, 5년 동안 이렇게 1주택이 두 채지만 1세 주택자로 봅니다. 주택 하나가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이주택이 됐을 때. 또 주택 하나가 있는데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등 고려 법령에서는 지방 저가 주택이요. 자, 공시 가격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 기준이 쭉 나와 있고 그래요. 우리가 자세한 요건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가격 기준이 여기 3억이었다가 요번 2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4억 원 이하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었다가 3억 원 이하였다가 4억 원 이하로 개정되는데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바꿔서 문제를 낸다? 아주 그냥 치사한 거지. 아주 치사한 거지.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내면은 진짜 골치 아픈데,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지방 저가주택, 주택 하나가 있고 지방 저가주택인데 가격 기준 했을 때 지역 기준도 만족시켜야 되고, 사실은 시험에서 출제하기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지역 기준 같은 걸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가액 기준은 4억 원 이하입니다. 가액 기준 4억 원 이하. 자, 그래서 주택 하나가 있고 지방 저가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2번부터 자, 그러니까 1식 2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지방 저가주택까지 2부터 4까지 규정을 적용받는 납세무자는 자, 이것도 신고해줘야 돼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사에게 나 이런 주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택 하나 갖고 2주택인데 하나는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1식 2주택이에요. 지방 저가주택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는 다 언제 하게 되어 있다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것도 신청해야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1세 주택자로 종부세 계산하는 것이지, 세무서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자, 우리 세무서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전 국민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를 일일이 다 미리 사전 조사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신고해주게 돼 있다. 신청해주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주택자로 보는 경우 요거요 쭉 눈에 다 익혀둡니다. 그래서 주택 하나가 있고 다른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또는 일시적 주택이거나, 또는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또는 또 지방 저가 주택이거나, 이럴 때는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 몇 주택자로? 1주택자로 본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요, 시간이 돼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